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또 일라디오 들으시면서 보이는 라디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저희는 문을 열어보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 변호사입니다. 자, 새해 예산안을 뒤늦게 처리한 여야가 이제는 또 쟁점 법안 논의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고 이슈들이 있는지 여야 입장을 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조 변호사님. 네, 2024년 예산안 그리고 부수법안이 이제 겨우 처리가 됐었는데요. 이제 28일 날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두고 오늘 내일 이틀간 이제 상임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크게 쟁점 법안이 3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예. 두 번째는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연장 근로제. 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건강보험법과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 화물차 안전운임제 저희 방송에서도 몇 주 전에 다뤘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하면서 이 안전운임제를 그러니까 일몰을 아예 폐지를 하고 확대를 해달라라고 요구한 사안이었는데요. 여야가 이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두고 한 차례 격돌을 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을 지난 9일에 전체 회의에서 단독 의결을 했고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아예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은 원래는 이제 3년 연장을 하자고 여당도 이제 제안을 했었었는데 네. 화물연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한 만큼 이것을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이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일몰 조항인데 네.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근로 연장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30인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로 8시간 근무하는 이 근로기준법이 올해로 이제 일몰 조항이 있는데 네, 끝나게 되는 이게 거군요. 개정이 되지 않고 끝나게 되면은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도 52시간을 지켜야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를 해서 이 일몰을 좀 더 연장을 하자. 그러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한시적으로는 이 추가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자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현재 폐지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이것도 것도 저희 방송에 다뤘었죠. 이것도 올해까지가 일몰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법이 또 개정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을 이제 국고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몰 규정 폐지하고 앞으로 그냥 계속 국고 지원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지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입장이어서 한시적으로 한 5년 정도만 좀 더 연장을 해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이룰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법안 말고도 지금 논의가 돼야 될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그 노란봉투법, 네. 그러니까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어떤 회사 손실에 대해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그런 법도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정부의 쌀을 매입을 의무화하는 그 양곡관리법도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다뤄질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역시 이 본회의에서 지금 표결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초가 되면
금방 또 다가오는 1월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기간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연장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안이 많은데 연말이 돼서야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좀 빨리 논의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네요. 지금 하나씩 들여다보다 보니까. 특히 노동 문제부터 저희가 먼저 하나씩 좀 다뤄볼까요? 노동 관련 법안들이 많은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 연장 근로 또 화물차 안전운임제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께서. 네,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지금 전체 취업자 3명 중 2명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원래 합니다. 원래 소규모 사업장 인원이 훨씬 많죠. 예, 2021년 기준입니다. 즉 68%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야말로 국민들의 삶에 그리고 일하는 방식, 일하는 시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한당 선생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런 노동 관련 법안이야말로 심도 있는 논의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연구 결과도 같이 검토해야 되고 경영계 입장, 노동계 입장을 다 들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노동계에서의 반대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까지 온 상황인데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번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일몰제에 해당이 돼서 일몰제에 해당이 돼서 이제 30인 미만이어도 그러니까 30인 미만이어도 52시간 추가 연장이 아니라 계속 그 52시간만 근무를 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네. 현재의 법안이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건데요. 그 법안이 연말이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허용이 안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전운임제인데 이것이 이제 3년 연장안이 마련되게 된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당초 화물연대는 3년 연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죠. 항구적인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품목도 확대해달라는 두 가지 요구안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나온 안이 품목 확대는 안 되지만 일단 3년 연장안을 내자라고 했다가 다시 이게 또 파업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생겼죠. 이것마저도 안 된다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왔다는 건데 어쨌든 여권이 냈던 안을이라도 통과가 돼야 앞으로 이른바 노정 관계에서 일부분의 신뢰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처음에 여권에서 제안했던 안까지 만약 무너진다면 앞으로 노동계와 정부 측이 과연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노동계 입장을 노동계도 한 발 물러난 아니기 때문에 물러났다기보다 이제 절충안으로 여권이 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좀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 네, 일단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노동 관련 법안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좀 길게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6일, 27일 이렇게 28일 날 본회의를 앞두고 논의를 하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또 너무 빨리 후다닥 처리되는 게 아니냐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또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일몰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전에 과거에 몇 년 더 시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좀 재논의를 해서 이것을 뭐 없앨지 아니면 아예 확대를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보자라고 한 게 이제 일몰 조항의 취지인데 사실 일몰 조항이 지금 뭐 5년 준 것도 있고 3년 준 것도 있고 뭐 2년 준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해놓고 그 일몰 조항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제일 아쉽고요. 만약에 이제 일몰 조항 그러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일몰 조항들이 조금 더 연장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일몰 조항이 연장이 되면 다음에 이 조항의 효력이 또 문제되기 전까지는 또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합의를 좀 숙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국민이 지켜보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으면 그 안에 충분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1월 7일에 지금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기간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기간이 근데 원래 이렇게 짧은 건가요? 예, 초기에 활동 기간이 45일이라고 여야 간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연장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진실 어린 실체 규명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마는 활동 기간 45일 중에 대부분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 기사를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 기간 시간이 흘렀었고 첫 여야가 함께하는 현장 조사는 12월 21일에야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2월 21일에 현장 조사하고 기간 보고 받고 과연 1월 7일까지 얼마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남기 때문에 2주 정도 제대로 하는 거군요. 예, 국정조사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특수본에서도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특수본 수사가 그렇게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핵심 관계자들이 뭐 전화기를 잃어버렸다 그랬다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해서 다시 청구해서 지금 구속된 사례 이런 걸 봤을 때 특수본 수사에만 의존해서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여론은 높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조사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두 가지를 봤을 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 네, 변호사님께서. 저도 기간 연장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맨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45일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 국조를 받을 때 예산안 처리 후에라고 이런 좀 단서를 붙여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을 할 때도 이게 예산이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정조사 기간이 짧아지겠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조사에서 저희가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몇몇이서 하는 조사가 아니라 사실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그렇죠.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이해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통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직 언론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1월 7일 지금 너무 짧고요. 이거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좀 기간 연장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이번에 노동 문제 앞서 얘기해 주신 국민건강보험 저희가 이제 많이 다룬 부분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 양곡관리법 관련된 내용도 사실 참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렇게 시간을 다투고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주목하신 법안이 또 혹시 더 있는지 또 처리 방향 같은 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짚어주시죠. 두 분께서 더. 이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 예산의 한 20%를 지원하는 안도 이미 의료계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계속 국회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연말에 부랴부랴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국민들이 잘 들여다봐야 되고 여야 역시 이 복지의 측면에서 의료의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노란봉투법 역시 이게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잖아요. 이 부분 역시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했던 상황이고 이게 부작용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럼 해외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언론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노동 문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오랜 기간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했어야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법이라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뭐 근로기준법, 양곡관리법 이런 법들이 지금 일몰조항이 있고 아니면은 또 지금 쟁점 법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야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거든요. 아예 한쪽은 반대. 한쪽은 찬성 이런 식으로 합의점을 좀 찾기 어렵다는 합의점을 얘기는?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극단에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일수록 사실상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저는 사실 제일 의문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게 잘 합의가 안 돼서 만약에 뭐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노동 관련해서 노란봉투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그 추가 연장 근로 관련해서는 이게 둘 다 노동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타결이 조금 하나 내어주고 하나 받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렇게 볼 때는 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그런 거래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또 이건 또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 특히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제 가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최대 다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방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뭐 일각에서는 나중에 이재명 의원의 어떤 방탄용을 위해서라도 먼저 이번에 한번 방어를 하고 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법안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또 뭐 협상의 키로 내놓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봐야 되고, 사실상 오늘 말씀드린 이런 법안 이외에도 한 저번 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낙태죄 관련한 규정도 지금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충분히 이미 시간을 두고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일몰 조항이 이제 충분하게 상의할 시간, 논의할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가와서 막판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처리하면 사실상 입법이 꼼꼼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세밀하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는 안은 없습니다. 정해진 거. 자유투표를 아마 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 오늘 뭐 새로운 안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재 거론되는 법안과 어떤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1663번님께서는 앞서 30인 미만 근로자 얘기를 저희가 했더니 왜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너무 심합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비슷하게 6883번님께서도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간의 임금 소득 격차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와 정책이 좀 더 심화돼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까지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까지 본회의가 될 때까지 좀 지켜보면서 그 후에 연말에 또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죠.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뉴스는 저희가 또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유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구시나 부산시에서도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관련 법안에 따라서 지금 65세,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던가 장애인들은 지하철을 탈 때 무임승차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이미 입장을 낸 바 있는데요. POS, 이게 Public Service Obligation, 즉 공익 서비스 차원에서의 의무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니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1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만약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렇다 보니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하철 기본 운임과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5년에 요금이 인상되는 8년째 그대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일다 보니 이게 만 65세 이상은 무임승차인 것과 맞물려서 무임수송 일원이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었다.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 지자체의 요구 사항입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지하철 문제는 뭐 지하철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꾸준히 보도되어 왔던 부분이어서 뭐 새삼스레 갑자기 지금 뭐 적자가 확 늘어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이 근본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이 된 만큼 정부가 손실 보전해야 된다는 게 지금 지자체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쟁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뜯어봐야 굉장히 되나요?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과 같은 노약자 무임 수송에 따른 비용을 네. 이제 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을 할지 아니면은 지자체가 이것을 다 부담을 할지 예. 그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서로 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죠. 사실상 이제 서울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교통약자의 무임승차 제도가 1984년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시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시작을 한 거니까 이건 중앙정부에서 좀 일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지자체의 논리군요. 논리인 거고 네. 중앙정부의 논리는 이게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이고 또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적자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자가 큰 건 사실입니다. 2020년에 지금 서울시 교통공사의 당기순 손실이 1조 1,137억 원이고요. 네. 2021년 작년이죠. 이건 조금 줄어서 9,644억 원인데 여기에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 폭이 한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손실에 있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꽤 큰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도 더 커질 부분이다.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구 구조 때문에. 노령화가 더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무임승차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인구가 늘어나면 예. 손실의 폭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지금 대립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세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1조 정도의 적자인데 그중에 한 30% 정도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된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께서는? 이게 네. 만약 뭐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노력해서 넘을 수 있는 거라면 자체적으로 효율을 요구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체 효율성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그렇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시는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의 비율이 29%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1,090억 원 중에 56%가 무임승차 비중이었습니다. 부산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지금 무임승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수가 논의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정부의 입장도 지하철 안 타는 도시에 있는 노인들도 많은데 그렇죠. 왜 특정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냐는 부분도 역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뉴스픽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픽은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문제 관련 예산 어느 쪽이 감당해야 하는지 지자체와 지금 정부에 대립되는 의견들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 교수님께서 앞서
특정 지역에만 지금 서울, 아까 대구, 부산시에 있다. 지하철이 있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서 국민의 세금을 그러면 거기에만 이렇게 무임승차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특정 지역에만 써야 하느냐. 그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 기초 지방자치대가 이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의견문을 채택을 해서 정부에 이미 전달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3개라고 보기에는 13개 지역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다만 일각에서 그러면 이제 소득에 따라서 나이가 아니라 그렇죠. 노인 중에서도 소득에 따라서 좀 나누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문제는 이 지하철이라는 것이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를 보통 교통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저는 소득으로 이걸 나눈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과연 고소득층에 속하는 노인들이 지하철이 더 절실할까 아니면은 취약계층이 더 절실할까라고 나눌 수는 있는데 이걸 나누는 게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이 정부와 지자체의 논의를 통해서 뭐 비율을 좀 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세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정부랑 지자체 간에 뭔가 의견 대립으로 가고 있는 형국을 또 보이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못 해주겠다, 지자체는 해달라라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국회에다가 좀 이 탓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번에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손실 보전이 됐지만 지자체 철도공사는 이제 손실 보전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거잖아요. 네. 이 원인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이 손실의 60%를 보전을 하는 것이 이제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산업 코레일에 대해서. 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보면은 이렇게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은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는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가도 본회의에서 이게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지자체 뭐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해주면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근거법이 있어야 어느 정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처럼 그렇죠. 도시철도 그러니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처럼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에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국고에서 뭐 전액 지원하라 이런 거는 사실상 규정하기가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 그리고 또 이게 특정 이용자에게만 해당이 하는 거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요금 인상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의 논의는 사실상 지금 한 기존에는 3, 4년 단위로 버스라든지 지하철 공공요금이 그렇죠. 올랐었는데 지금 8년째 동결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의 문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 문제 그리고 공공운임의 인상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문제에 더불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노인들을 다 무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또 어떻게 그리고 할 것이냐. 또 러시아워에는 또 요금을 뭐 일부 받을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워는 조금 이렇게 러시아워도 그냥 무임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적자를 방치해서는 사실상 이게 보편복지가 계속해서 될 수는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논의를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만 끝으로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요. 해마다 아마 똑같은 풍경이 반복되지 않을까. 국회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부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교통위에서는 이 예산을 넣자 그러고 나중에 막바지에 시간을 쫓겨서 정부에서 반대하면서 정부 예산에서는 또 이게 빠지고 이런 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실 법안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저는 이게 정치권이 뻔히 예상된 문제를 선거를 이유로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이 보통 선거의 악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년간 미뤄온 거죠. 미룬 것이 아니냐는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면 내년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인상될 거기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는 취약계층이 느끼는 충격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택시요금도 이미 올라 있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이 상황을 공유하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네. 회피하기보다는 사실은 문제를 좀 정면으로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진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뉴스픽 오늘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